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의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그분의 이제 생각들,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은 환율 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약달러는 자신들도 이제 지향을 할 것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갈 것으로 이제 전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빼고요. 강세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강달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뭐 여기서도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제가 80에서 100 사이의 박스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지금이 90 레벨인데 달러가 무조건 약해지는 게 미국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자체의 소비와 투자로 먹고 사는 나라고, 특히 이제 자국 내 소비가 전체 GDP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도 수입 물가의 부담도 있고 또 물건도 비싸게 사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달러가 계속 약해지면 기축통화로서의 이 존재감이 잠깐만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제일 큰 강점이 뭐냐면은 필요하면 돈 찍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만큼 미국의 최대의 강점이 없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갖고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수준에서 뭐 강달러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 야, 우리가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흔들리도록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누구라도 이 시장에 들어서 환율 조작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중국 보고 하는 얘기예요. 중국 보고. 중국 보고 이제 중국은 그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관리변동 환율제거든요. 그렇죠. 관리변동 환율제, 통화바스켓을 통한 관리변동 환율제인데 매일 그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환율을 고시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봤을 때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원래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중국처럼 그 흑자가 많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무역의 불균형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데 중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당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중국, 너네, 그거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한 건데, 중국하고. 실제적으로 무역 전쟁보다는 금융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미국의 힘이 더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중국에. 금융 전쟁이 아닌 무역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옐런 의장의 이 얘기는 앞으로는 미중 문제가 무역이 아닌 금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임 대표님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전 세계를 몇백 년을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1000년 이상 했죠. 예. 로마는 1000년 이상 갔는데 실적으로 로마가 쨍쨍했던 거는 한 500년? 오현제 시대까지. 그러니까 근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들은 자기네가 이제 어떤 제도를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복하고 나서 개기지 않으면 많은 자치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엘리트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갖고서는 자기네의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동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기면은 가고서는 막 똘 부셔야 되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길을 닦았잖아요. 더러.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기면 로마의 전차 부대가 강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전차 부대가 그 도로를 통해서 빨리 가서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뭐 세계에서 뭐 누구도 엉기기 어려운 탑이죠. 탑인데 그렇다고 뭐 핵무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이 IMF 구제금융 꼴랑 300억 달러 해주고 우리한테 뭘 요구했냐면 다 열어라 그랬잖아요. 금융시장. 그 전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한 게 1992년도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고 그것도 제한적이었어요. 그 후에도. 네. 그랬는데 97년도에 꼴랑 300억 달러 받고선 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걔네가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상당 부분 개방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기면 금융으로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 그 지금도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나 이런 주식들 보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니네 블랙리스트 올리겠어. 또 중국 군부가 들어가 있는 그것들은 올해 11월까지 기관 투자자들 다 돈 빼.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거 딜리스팅 시키겠어. 그러면은 이제 충격이 가는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보기엔 중국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안 돼 있고 해외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잡고 흔들 수는 없지만 중국도 어차피 그걸 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옛날처럼 낮은 환율로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갖고 달러를 갖다 쌓아놓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가고 있고 그거 얘기한 거도 옐런이 이제 안대 환율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잘 알지만 베트남 그런 국가들이 인도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근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아직도 많은 부채 문제가 있고 그럼 어디선가는 그 외화 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할 거예요, 계속. 채권시장을 특히. 그 채권시장을 개방하면 환율을 통제를 못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채권이.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세계 무슨 거기 채권, 글로벌 채권에 가입이 됐잖아요, 중국이 작년에. 그렇죠. 그게 그 전 단계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당장은 중국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이제 바클레이즈 본드 인덱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연기금이나 주류 펀드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투자할 땐 좋은데 그 다음에 여차해서 말에 안 들면 돈 빼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리고 특히 환율 같은 게 엄청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옐런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사실은 관세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트럼프가 해놓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고 금융시장은 이제 더더구나 이제 처음에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겠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도대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정부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월스트리트의 파워라는 거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디폴트가 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디폴트가 났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 모든 금융시장 개방 그 로드맵을 딱 내놓으면서 다 해놨지만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율 변동 환율제 이거잖아요. 환율은 아직까지 잡혀 있죠. 이거를 하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모든 글로벌 헤지 펀드가 됐든 미국의 어떤 그런 그 환율 공격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안 놓을 것이다 이런 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아마 중국은 제가 봐도 안 놓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안화를 공격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안화를 한 몇 년 전에 한번 그 홍콩 이렇게 위안화 영내 위안화가 있고 그 중국 바깥에 위안화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한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통제 국가니까 홍콩에 하루짜리 금리를 40%로 올리더라고. 물론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그 환율도 방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금리를 그 오버나잇 금리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하루짜리 우리는 식으로 하면 콜금리 뭐 이런 아니면 뭐 이 RP 중앙은행 RP 이런 거 그거를 40% 올린 거죠. 40%.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공격하는데 금리를 40% 물고서는 공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다가 졌어. 근데 그때 아직은 중국은 그렇게 이제 이 월스트리트나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서 공격하기에는 만만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불가능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국이 어떤 그 방어망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바클레이즈 본드 그 글로벌 펀드에 합류된 것도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원했을 거예요. 원했으니까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외 자금이 중국의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그러면 갑자기 빠지면 이런 겁니다. 채권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안 갚아도 돼. 네. 주식은 그렇잖아요. 회사가 갚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주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채권은 돈 줘,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돈 줘,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00%가 넘는데, 유럽 국가는 흔들렸잖아요. 남유럽 국가들은. 부도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일본은 네트로 하면은 이 자산이 국제적으로 보면 네트로는 순자산 국가예요. 해외에 많이 박아놨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이유는 채권을 국내가 갖고 있어. 90% 이상의 채권을 내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국인은 자기 나라 채권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은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라가 좀 미치미치해. 그럼 그런 분위기를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이번에 하듯이 뭐 블랙리스트 집어넣고 뭐 심지어는 야 중국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산당이나 아니면 군부가 들어와 있는 자금의 채권들은 언제까지 다 회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채권은 돈 줘. 그럼 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부도가 나고 국가도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도가 가장 심심하게 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안 좋은데 브라질은 부도가 잘 안 나잖아요. 브라질은 영내 채권 시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우리는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도 부도가 잘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외환 보유고만 잘 관리하고 엄한 짓만 안 하면 아르헨티나는 영내 채권 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국가가. 그 달러 자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돈 줘 이러면 줘야 되는 돈이 없고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는 국채로 돈을 안 빌려주니까 3개월짜리 빌려주거든요. 단기 빚쟁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때 금리가 높을 때는 30% 40%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그런 생각 들어요. 뭐 방송하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당장 내가 주식 투자에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뭐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무조건 돈 푸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양쪽 하나. 그런
나라에 대한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옐런 환율 조작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게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금융 쪽을 공격하는 빌미가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명분 쌓기 왜냐하면 지금은 공격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사실.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면 들어오게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는 발을 좀 들여놓는 정도지. 더 많이 들어와 있을 때 확 해야지 빠지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클레이즈 본드,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에 들어온 것도 하나의 일환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그 마지막 그것까지 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미국 전략 아닐까.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조금씩 들어와서 국제금융 질서 안에 편입이 되게 되면 중국이 지 맘대로 못해요. 저는 생각에 시장을 이기는 그 정치 권력은 없어요. 시장을 이기려면 완전히 다 막고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하나의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IMF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딱 타겟이 되는 순간 국내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강달러로 그냥 확 자산을 헐값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한 상황이 되는 날이 올까? 그럴 때 우리도 한몫 들어가서 뭔가 큰 나라의 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 전망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러시아도 디폴트가 난 적이 있다. 2000년대인가? 그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는 바람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망했죠.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으니까 러시아는 한번 잡아뜨려 봤으니까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러시아가 그런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장기 롱텀의 어떤 투자한 곳들은 망하겠지만 반대의 어떤 투자 패턴 혹은 그래서 러시아 자산이 폭락했을 때 들어가서 러시아 자산을 헐값에 산 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있었나요? 그게 가능하겠고,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여의치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디폴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디폴트가 났을 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들은 배째 이러면 되거든. 나 못 갚아. 우리는 IMF한테 사정사정해서 돈 빌리느라 원하는 거 다 해줬지만. 저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째가 안 되고요. 모라토리움이 그거예요. 모라토리움 선언한다 그러잖아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게 나는 못 갚아. 배째 손드는 거거든. 근데 러시아는 배째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일단 원유가 많이 나요. 자기네 다 쓰고 남아서 수출을 해. 그 다음에 러시아는 곡창, 밀 같은 거 생산량이 엄청 많거든요. 먹는 거 돼. 기름 있어. 그러면 그냥 자급자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면은 그래서 글쎄 근데 하여간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 위기라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국내 자산은 폭락하고 그걸 해외 어떤 글로벌 그 금융사들은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 우리 IMF 때 기억처럼.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걔네들은 왜냐면 우리 다 같이 굶자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사실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조작국은 아니고요. 네, 그 리스트에. 그게 이제 와치 리스트에 들어가요. 와치 주의국 이런 정도. 그렇죠.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이런 거지.
그게 세 가지인데 제가 이제 잠깐만 기억력이 떨어져서 하여간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미 무역 흑자가 얼마큼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규모가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한두 개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와치리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너 쳐다보고 있을까? 여기엔 들어가 있는데 환율 조작 대상국에는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 그건 아마 중국은 지정돼 있을 거예요. 아, 중국은.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한테 바로 영향이 오지는 않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동안 안 좋았죠. 왜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동맹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완전 무식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합리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협상 같은 것도 미국의 국방장관 내정자가 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끝판에 가서 트럼프가 안 돼 이래서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와 미국 간의 동맹 관계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한테 리스크는 이거죠. 뭐냐면 그동안은 트럼프는 완맨쇼를 했는데 아베가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이랬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국을 쪼갰다. 그럼 우리도 참 입장에 난처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데에는 미국의 기여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워낙 셌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라인을 만들면서 최첨단의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도 와서 도와주고 한국의 경제 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 성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금의 이 정치권에 있는 주도 세력들, 저희 나라, 제가 386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두환 때 데모했던 세대고, 진짜 그 학교 들어갈 때 학생증 검사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그 잔디밭에 사복 입은 짭새들이 쫙 가득있고 짭새. 종로에 가서 데모하다가 최루탄 쏘면은 막 안 잡히려고 튀어 도망가갖고서는 가게에 들어가고 막 이랬던 시대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5.18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미 정서가 많이 생겼던 건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하고 저는 미국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팩트는 뭐냐 지금 우리하고 교역 상대국 1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 하시는 분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게 준수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일본은 명확해. 일본은 해양 세력이니까 그리고 일본은 또 중국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에 쓴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들어와서 분명히 그 얘기할 거거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옐런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약달러를 이제 지향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달러는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최근에 금값이 못 올라가잖아요. 예. 네? 돈은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채권이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할 거거든. 그럼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그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 있더라도 그 달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들이. 그 돈들이,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살만하네?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살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금이 환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정한 수준에서 저는 달러가 유지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진짜 미국은 제가 왜 미국이 니네 뭐 선택할래? 딱 두 개만 골라봐. 그러면 첫 번째 1번 달러, 2번 군사력일 거라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무부 장관의 의지만으로도 어쨌건 지속적으로 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약화될 보세요. 여기서 인터뷰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 스트레티스트들 다 와서 작년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간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얼마야? 지금 110원 정도. 1,100원에 1,100원. 110원이래. 1,100원. 여기 와서 그 얘기 다 했을 때 사람들 1,080원이었을 거거든.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율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크게 달러가 많이 망가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우리 단장님은 생각하시는 걸로 그렇죠. 제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